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녹화하는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수요일 날 네. 저녁에 황교안 대표가 느닷없이, 이 느닷없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사람들이 할 것 같아 해서 다들 그런 단계에서 하면 이거는 뭐 예고된 단식인데 갑자기 지금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단식 전에 청와대에 문재인과 1대1 면담을 요구했다가 청와대가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단식의 이제 목적은 지소미아 그리고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 이 두 가지로 한다 했는데, 그간에 뭐 머리 깎고 단식할 찬스가 3월 말에 패스트트랙 통과됐을 때 그런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춘삼을 봄을 마다하고 지금 sak풍이 부는 11월에 저렇게 갑자기 이제 단식으로 돌입을 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애고도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정치인의 뭐 대표가 됐든 누구가 됐든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 그것이 행동으로 내도 말로 내든 타이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야 메시지의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걸 몸으로 내든 뭐 문자로 내든 뭐 글로 내든. 그 잘 안 맞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손학규 대표였죠. 뭔 일만 하면은 다른 일이 터져갖고 전혀 메시지 효과가 안 났는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이런 그 단식 투쟁, 단식 농성 이 부분도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 무슨 일로 지금 그렇게 단식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가? 무슨 야당 통합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안으로 지금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 온몸으로 뛰어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인재 영입이다, 뭐 야권 통합이다, 인적 쇄신이다. 이런 것을 지금 선거가 이제 한 5개월뿐이 안 남은 상황에서 대표가 전력 투구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에 웬 단식 농성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단식이라 하면은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과거 YS 단식, DJ 단식. 그래서 다 얻어냈어요. 직선제도 얻어내고 저 지방자치도 얻어내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좀 애매해요. 패스트트랙법 두 가지. 또 하나는 지소미아 폐지 반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패스트트랙법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 비춰져 왔고, 또 이 패스트트랙법에 관련해서도 뭔가 여야 간에 협상이 지금 진전은 없지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뭐 얘기하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뭐 협상이라는 게 늘 그런 거죠. 그러다가 또 막판에 벼랑 끝에 몰려서 또 극적인 타결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무슨 협상이 결렬됐다든가 이런 얘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부터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대표는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패스트트랙법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권 그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미국으로 가 있어요. 미국으로 우리 말로 흔히 말하면 외유를 간 겁니다. 뭐 명분은 그래요. 명분은 방위비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나치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을 설득으로 간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 이 가는 중 또 오는 중 현장에서 아마 이런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예산안은 물론이고 이 패스트트랙법 여러 가지 걸려있는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뭔가
두 사람이 예. 심도 있게 타놓고 얘기해보자. 그런 거 이제 국내에 있으면은 다또 눈이 많으니까 그러려고 갔겠죠.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협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단식을 한다. 이게 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모든 국민들도 야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협상도 결렬되고 여권이 2중대 3중대까지 동원해갖고 이걸 처리를 강행을 나간다. 이런 때부터는 아주 강하게 결사 항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직은 지금 협상 중인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과연 왜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제의를 했는데 그걸 뭐 일본말로 빠꾸라고 합니까? 거부당했다 해갖고 그거 가지고 뭐 단식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뭐 삐쳐서 들어갑니까? 얘들도 아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여러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좀 헛발질을 했어요. 예, 했죠. 많이. 거기다 김세연 의원은 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용태론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아주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정치적 상황, 그것이 무슨 여권과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당 내외에서 한국당을 둘러싸고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이 단식이라는 걸로 뭔가 돌파구를 열려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도피처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또 오해도 살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타이밍도 아니고 과연 단식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어떤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얼마 전에 뭐 아까도 우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과거 이정현 대표라고 있었잖아요. 한나라당 시절인가요? 새누리당 시절에. 단식한다고 해놓고는 뭐 한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얼른 가버렸잖아요. 못 견디겠다 하고. 이 단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뭐 일주일도 금식을 하면서 뭐 중요한 인생 일대의 어떤 큰 문제들이 닥쳤을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뭐 황교안 대표가 전도사 자격증까지 있으신 분이니까 뭐 그런 쪽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큰 뭐 결심을 하신 것 같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과연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회의를 갖게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제 칼럼에서 총선 지면 뭐 물러가겠다.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목을 걸으라 그랬어요. 자살을 해라.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와중에 야당의 대표가 총선 지면 집에 가겠다. 그럼 밥 먹으면 얼마나 얘기.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냐. 그래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걸고 총선 이기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해라. 그 정도로 각오할 자신이 없으면 이번에 여기서 손을 놓는 게 맞다. 지금 집에 가겠다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의 행태를 제가 어제 그래 비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시에 한다다가 또 시간도 또 아다리를 못 맞추고 3시로 한대요. 아 그래요? 저는 1시간 더 찼어. 기자들이 한 10분 가 있다가 한 2시간 기다렸으니까 기자들이 또 열도 받았어요. 저는 지금 오전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2번이나 지금 2개나 지금 오보를 냈어요. 하나는 시간도 틀리고 하나는 장소 청와대 앞에서 온다더니 그것도 1시간인가 뭐 2시간 만에 그냥 국회로 가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3월 말에 패스트 트랙을 날치기 했을 때 그때 단식을 했어야 돼요. 항이. 안 그러면 지난 그 조국 국면이 한참 진행이 될 때 한국당이 이제 장애 투쟁으로 다시 이제 9월달 나서고 할 때 하든가 4월달에 하든가 9월달 10월달에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꼭 보면 저이 뭡니까 여름 그 뭡니까 머슴이 정월 초하룻 날 나무하러 가듯이 뜬금이 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전에도 광화문에 천막 친다다가 서울시가 불허하니까 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청와대 앞에서 한다 해놓고 맞아요. 청와대가 못 치라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단식이라는 거는 뭐 모든 방법을 떠나서 생명을 걸겠다라는 건데 단식 장소도 청와대가 못 하라 해서 한다면 오늘 그냥 거기 천막을 치고 황이 청와대 경호원한테 끌려서 드러내지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거나 안 그러면 몸싸움이 벌어져서 누가 하나 막
주어 터져서 피를 흘리거나 홍콩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이게 진지성이 있는데 오늘 청막 못 치렀다고 또 국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거기에 청와대 앞에 삭풍에 저기 뭡니까 이 북악산에 바람이 내려오면 춥고 또 거기 있으면 뭐 화장실 갈래도 멀잖아요. 밤에. 네. 그리고 또 뭐 진짜 옆에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고 밤에 쓸쓸할 건데 국회 가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같은 단식이라도. 청와대 앞에서는 주스도 먹기 힘듭니다. 물만 먹어요. 다 경호원들이 지키고 보고 지금 황교안이 뭐 마십니다. 뭐 이러고 중계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글로 간다는데 이게 진지성이 정말 너무 없다. 쇼맨십이 말입니다. 저는 진지성이 없다기보다는 정치는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결기가요.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그래서 그런 결기가 없어서 여러 차례 정치 뭐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도 못했어요. 또 이게 낯이 어떻게 보면 두꺼워야 합니다. 두꺼워야죠. 남들이 차마 하기 어려운 일도 차마 하기 어려운 곳도 가야 하고 차마 하기 어려운 말도 해야 하는 게 정치거든요. 황 소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해요. 그리고 한번 결심을 하면은 강하게 밀고 가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것은 있어요. 뭐 이렇게 추진력. 지난번에 그 박찬주 대장 뭐 그 적정성을 떠나서 본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모셔왔으면은 그건 자기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아니 자기는 어디도 지방 행사 가 있는데 최고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의해갖고 이거 안 된다. 대표하고 상의도 없이 발표하고 그런 정당이 그게 우리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리더로서의 카리스마가 있는 거고 결기가 있고 아, 저 사람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결기가 없다 보니까 그거 그 자리에 안 돼. 대통령 들락거리는데 그거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그런가? 그래갖고 국회 따뜻한 데로 가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저는 그동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정치에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정치를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주면서 본인이 정치력을 또 정치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뭐 그렇게 강한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늘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그러셨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국회의원 선거 5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요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황교안 대표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보수 자유우파가 괴멸되느냐 마느냐가 문제에 달려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 이런 체제로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는 그런 중대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걸 맡으면 안 돼요. 총선에 이기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자세로 대표가 매진을 해도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건 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돌아서 버리고 또 뭐 그거 안 된다고 하면 그래? 하고 물러서고 이래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인재 영입이 됩니까? 야권 통합 문제가 됩니까? 뭐 몰라. 당 셋이 됩니까? 야권 통합도 유승민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3가지 조건 딱 내놓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나 통합 안 해? 그분이야. 저는 통합의 대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왜? 한국당에 있다 나간 분이기 때문에 통합이 아니라 그냥 복귀하는 거예요. 다른 정당들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그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끌어 안아가지고 야권의 몸체를 불릴 때 그게 진정한 통합이지. 나간 사람 다시 들어오는 게 무슨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참 이 양반 이거 지금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또 공수처 문제를 며칠 전에 문희 지임 반이라고 지임 이제 반대했다고 한번 다 불러서 청와대에서 밥 먹었지 않습니까? 10일 날이죠. 예. 네, 5당 대표 불러서 만찬을 했죠. 회의만 하다가 그날은 밥 먹였어요. 자, 밥 먹으러 갔으면 문 앞에서
지소미아 파기 안 된다고 정면으로 얘기했죠. 이야기하고 그럼 문이 뭐라 그러면 또 자기도 이야기하고 뭐 야당 대표로 가서는 그때는 문에 뭐 예의나 이런 걸 떠났어. 뭐 일부러 고함을 지르면 안 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진짜 문 앞에서 한번 뿌리를 뽑고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공수처도 이야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이야기를 해야지. 문하고 안 하고 그냥 손학규하고 둘이 싸움을 하고 왔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 문 만나서는 이 사람은 뭐 했냐. 그러고는 이제 와가지고 1대1로 만나자고 그러면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 1대1로 나 만나자. 안 만나면 나 단식할 거 죽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물밑으로 뭘 제안을 했는지 했다가 청와대가 이제 안 한다고 해갖고 뭐 그게 알려지고 이제 이러니까 갑자기 단식일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아니 문을 만나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진짜 어디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부동산에 일하는 분도 지금 문이 확 만나서 그래갖고 지소미아 철회할게 미안해 무슨 뭐 공수처 안 할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그거는 저쪽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제안하고 그럼 거부하면 공을 내가 그쪽으로 던져버려야지. 거부하면 내가 죽겠다고 딱 그래가 엮어서 단식을 가면 그래도 뭔가가 야당 대표로서 내가 중대한 시국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내가 단식하겠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절차를 밟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뭐 제안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청와대하고 뭐 옥신각신 뭐 비서 뭐 그것도 진실 게임을 벌여대요. 네, 아니 그거- 그게 무슨 제안하고 안 하고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안하지 않았다가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자빠졌어요. 아니 청와대에다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면은 예. 거기 무슨 행정관한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럼요, 수석한테 비서실장이나 예, 수석하고 정부 수석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했겠죠. 거기에 무슨 전화를 했던 무슨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건 명백한데 뭘 그걸 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고는 또 들어가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넣어요. 서울신문에. 단식을 한다고 이제 앉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 옷만 입고 있다가 예. 위에 이 더블 그 자켓만 입고 있다가 이제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 패딩을 입히는데 이 패딩을 두 명이 앉혀서 입히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사진이 단식에 들어간 사람한테 나와서 되겠습니까? 단식을 안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단식을 하려고 들어가면은 지금 날씨가 춥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가야죠.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처음에 요래 가가지고 이렇게 연설할 거 다 하고 뒤에 이제 요거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안 오고 앞에서는 추우니까 안 오고 국회로 올 생각을 가지고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난번 5당 대표회담 때 끝나고 나서 별로 존경하지도 않겠지만 박지원 의원 한 말이 딱 맞아요. 저도 별로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닙니다만. 존경을 안 해도 가끔씩 맞는 말은 해요. 예. 아니 싸우려면 대통령하고 싸워야지. 왜 야당끼리 싸우느냐.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다. 무슨 소꿉장난하느냐 하고 비아냥을 했던데 딱 웃는 말. 손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문한테 먼저 말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문을 앞에 놓고 문한테는 말 못하고 손한테 이야기하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낮에 오늘 날씨가 춥대도 영하도 아니었는데 이 낮에 햇빛이 있는데 담요를 덮고 앉아있다. 이렇게 저는 딱 보면요. 이게 뭔가 하면 어디 저기 고생 한 번 안 한 부잣집 자식이 갑자기 머슴 흉내 내니까 어설픈 거하고 똑같아요. 단식하려면은 딱 옷 아주 튼튼한 입고 네. 텐트 칵 쳐야합니다. 가서 네. 무조건 탁 치고 네. 나 잡아가라 하고 들어 놓아야죠. 그리고 그 잡아가려 하면 당원들이 둘러싸서 몸싸움이 그럼. 벌어지고 그래서 몇 명 실려 나가고 홍콩의 학생보다도 못한 짓거리로 야당 대표가요 지금 하는데 이게 뭔가가 전부 다 자기적이고 어설프고 그야말로 이 결연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단식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밥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감동을 일으키려면은 그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를 시키는 겁니다. 정치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래는 거 걸고 요구하고 예. 그러면서 기사에도 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최후 결단을 하겠다. 뭐 이래갖고 긴장을 고조를 시키면서 거기서 거부할 때 딱 단식에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죽어 나오겠다. 예. 뭐 이렇게 해야 야 황교안 뭐 그냥 뭐 물러볼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저는 영수회담 제의를 하고 이런 것은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
108명이 있는 제1야당의 대표고 세석 있는 무슨 당의 대표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이런 정치 현안들이 정말 여야 간에 풀어야 할 국회 예산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법안, 개혁법안, 뭐 패스트트랙 법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소미아라든가 뭐 이랬을 경우는 당연히 대통령이 무슨 그 쇼식으로 국민과의 대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가 국회고 국회에서 반대쪽의 대표가 야당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더 그 제1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현안을 타결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대통령도 진짜 청와대도 묶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하거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그런 퍼포먼스하고 이벤트 정치인들은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퍼포먼스하고 이벤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모아가지고 그냥 쇼하고 뭐 그냥 그림 만들어갖고 잘 찍고 뭐 도보다리 무슨 회담 같은 거 해가지고 야 좋네. 뭐 이런 거 하는데 행사하는 데는 아주 귀신들인데 정말 뭘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는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금경, 법원부터 시작해서 뭐 언론, 사법기관, 종교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정권이 버티기 공작을 할 만큼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땐 좀 흉악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권을 상대로 황이 싸움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 정권은 황을 보면서 나경원을 보면서 제가 이 두 사람을요 제가 보수지만은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가 있어서 예수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있어서 문재인이 지금 유지가 되고 완성이 되고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문재인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종의 소품이다. 예?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의 제자면서 배반을 해서 지금 역사에 악명을 낳고 있듯이 이 두 사람이 이 중요한 시기에 야당의 원투탑인데 이 원투탑이 지금 결정적일 때마다 이상하게 처신하고 그냥 총을 쏘면 적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꽝총을 쏘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의 진로나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내년 총선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이제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 아마 지금 우리가 겪던 이런 어떤 문의 독재나 안하무인은 두 번째고 그냥 대선까지 거의 뭐 대선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밀어붙일 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진짜 펼쳐질 겁니다. 예, 지금은 약과예요. 양반이요. 저도 지금 그래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8명이나 있는 거대 제1야당입니다. 이게 약체 야당이 아니에요. 근데 역대 야당 중에 최약체 야당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 간에 지도부 간에도 그렇게 싹 손발이 맞고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든 이게 약간 삐끌리는 것 같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손발을 맞춰서 무슨 전략을 세운다든가 투쟁을 한다든가 뭐 무슨 성과를 내는 게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고 두 분 다 사실은 머리 좋으신 분이고 좋은 집안 뭐 황교안 대표는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하여간에 젊은 시절에 판사 검사가 되고 그 위에 큰 뭐 풍파 없이 그냥 쭉 그 고시덕으로 총리가 되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또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집안도 좋고 부잣집에서 머리 좋으니까 뭐 유학 갔다 오고 그래갖고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한테 픽업 돼가지고 정치도 아주 순탄하게 해오신 분들 아니에요? 순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지금과 같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흉악하다 할까? 아주 그런 여권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나이보고 순진해요. 그러면은 한국당에도 다선 중진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굴를 대로 굴른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렇게 설사 약체 지도부라 한다면은 그 주변에 좋은 참모들이라도 또 이렇게 보좌를 받고 또 당내 경험이 많은 다선 중진들한테도 수시로 만나서 말하자면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어떤 뭔가 시스템이랄까 또 어떤 그런 당 전체가 동지의식으로 하나가 딸똘 뭉쳐가지고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저도 뭐 정치는 안 했지만 정치부 기자는 아주 오래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야당이 있나.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참 옳은 말은 많이 해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야당복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데 염장을 좀 지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민부론이나 민교론이나 저런 황교안의 정책 안이 나오는 거 보면요. 민평론도 마찬가지예요. 안보를 이야기해서 언간하면 비난받을 일이 없는데 거기 뭔 말을 못했는가 하면 문 정권의 산불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보수의 중국에 대한 산불 정책.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하지 마라. 그리고 미사일 방어 들어가지 마라. 또 사드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얹지 마라. 세 가지를 사실상 한국 정부의 강경하에 국회에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지난 2017년 10월 초에 확인을 10월 말에 확인을 해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게 대해서 뭐 이 좌우에 따라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 요구해서 그걸 한국이 굴복해서 해줬다라는 거는 어쨌든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지소미아를 가지고 한국의 동맹 여부를 판단하려고 지금 딱 바로 밑으로 둔 거 아닙니까? 그럼 황교안의 민평론에서 우리는 산불을 폐기하겠다. 이거는 민족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요구로 이걸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는 보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민교론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문재인이가 정시 40% 하니까 우리는 50%라고 발표해요. 아예 정시고 수시고 없애버리고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가겠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수준에 그다음에 이제 제일 골 때리는 게 민부론인데 이 민부론은 5만 불로 가겠다. 제가 계산하니까 4.35%인데 저거는 2.25라고 우기는데 어쨌든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1인당 뭐 1억 소득에 벌써 뭐 국민 70% 중산층을 이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딱 그 해부 내용은 또 규제 완화니 한국에 딱 재벌들 좋아할 내용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두환 시절에나 가능한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황교안이 내놓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딱 7, 80년대에 그냥 검사하던 수준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 지금 운동권들이 80년대 데모하던 수준에서 한치도 안 바뀌어서 물러나라고 하듯이 황 또한 그때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어려운 게 이번에 완전히 당을 이념적 가치를 중도 정도로까지 하고 젊은 사람을 포용해서 개혁적인 가치, 특히 부동산 때문에 일이 야단이면 우리가 서포 15조로 이야기하는 뭐 국가적인 싼 가격의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뭘 넣어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과거에 보수가 편안하게 성장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많이 모르는 사람이다 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우리 황 소장님은 시간도 많으시네. 민부론, 민평론 민교. 이런 것을 또 읽어봤습니까? 아, 이거 한번 봤죠. 아니 제1야당에서 민부론이라든가 민평론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설정을 했다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아 그래? 그거 뭐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해요. 그 다 돌리고 말입니다. 불러서 아니, 설명회도 하고 딱 이게 회자가 돼야죠. 회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고 아, 민부론, 민평론 그게 뭐야? 내가 모르는데 매일 유튜브를 하고 찾아서 본다고 검색하는데 한참 걸려요. 이런 것은 만드는 것은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할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정책들이에요. 적어도 제1야당이 만들었다 한다면 과거 김대중 보세요. 대중경제론 뭐 또 뭐요 햇볕 정책 누가 보더라도 그래 딱 소위 언론으로 신문으로 말하면 일면
제목이 크게 뽑힐 그런 정책을 내놔야죠. 경제 정책이든 무슨 통일 정책이든 뭐든 야당은 메시지 아닙니까? 본인들이 얘기했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뭐고 말뿐이 이뿐이 더 있느냐. 그러면은 몸으로 싸우려면 가서 제대로 싸우든가. 날씨 춥다고 얼른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정책을 내놓으려면은 모든 국민들이 뭐 그런 정책을 내놨어? 예를 들면은 전에 정주영 씨처럼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 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만. 그 메시지가 명확해. 내가 전에도 안철수 전 대표 시절에도 후보 때도 좀 알고 그래가지고 뭐 밥 한 번 먹자 해서 몇 차례 먹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타임과 메시지다. 당신 주변에 보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메시지 팀을 만들어라. 문재인은 봐라. 곽응창 팀이라는 메시지 팀을 만들었지 않느냐. 거기서 다 중요한 메시지를 내면서 완전히 선거판을 장악했다. 장악하고 있다. 곽응창 팀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말만 듣고 끝이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당 같은 데는 메시지를 만들 사람들이 없어요. 관료 출신들이고 다 늙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 집권 세력은 586, 86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50대 이제 60대가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더 늙은 사람들이라니까 한국당은. 60대 70대 뭐 이런 노땅들이에요. 그리고 관료 사이에서 해먹을 대로 다 해먹고 말하자면 마지막에 내 인생 날라라 하면서 마무리 차원에서 국회에 빠지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문이 걱성일 때는 뒤로 빠져서 숨어 있다가 요즘 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뭐 보수가 좀 모이고 하니까 나 한번 해볼까 하고 다 기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수의 자원이 넓어졌다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는 다 엎드려 있다가 해방됐다니까 만세 부르고 비 올 때는 저 천막 밑에 들어가 있다가 날 개면은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불론 민평론 같은 것이 자기의 말하자면 한국당의 중요한 뭐 정책의 뭐라고 합니까? 이거 바이블 같은 것을 내놨는데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 내용이 뭐야?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정도의 정책적인 아젠다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아무 쓰잘데없는 거. 그래 저쪽에서 예를 들면 2%라니까 우리는 그냥 3% 해. 뭐 저거 3만 불이라니까 우리는 5만 불 해. 그런 소리는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런 걸 내놓고 민불론 민평론 가지고 청와대 가서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니까 대통령 좀 보시오 해갖고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봅니까? 말은 갖다 줬지만 그 사람들은 저 쓰레기통이에요. 그렇죠. 참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정치 아는 사람이 봐도 참 가슴을 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열을 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나라도 제대로 굴러가는 건데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만한 야당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희망이 별로 없어요. 우리 뭐 보수 계신 분들은 야당 비판하고 오면은 왜 그러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본색이 나타나네. 무슨 본색이에요? 본색. 언론인으로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 야당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당대표가 일을 해야 하고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진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못 들으면은 보수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 자, 옳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이에요. 이제 이 수요일 날 오늘 녹화하고 있는데 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보니까 브라질하고 축구예요. 문재인 다 중계하길래 문재인 보기 싫어서 터니까 그 축구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브라질이 최근에 5번 비기고 뭐 빌빌 싼데요. 한국도 빌빌 사기는 마찬가지인데 브라질이 한국을 불러서 한 게임 붙자 했다고 좋아하면서 우리가 맨날 불러서 돈 줬는데 제3국에서 브라질이 초청해서 한다고. 그거 봤습니까? 저는 2대0 되는 것 보고 결국 깎아버렸어요. 3대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행여나 브라질을 한번 꺾지 않을까 다들 꿈을 꿔요. 거기 보면 처지는 사람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브라질하고 붙으면서 한국 축구가
거의 뭐 빌빌 싸다가 그냥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2단하고 2급하고 붙으면 2급이 2단한테 이기려면 포석대로 두면 안 되고 헷갈리게 해서 어쨌든 흔들어서 해야 될 건데 지금 딱 보면 황이 2급이 2단하고 이 정치 급수 2단하고 싸우면서 9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2급이. 9단하고 싸우면서 포석대로 바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주 확실하게 확률적 100%로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고 박사님이 걱정하신 겁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